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67화입니다. 저는 양기자이고요. 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녹음 시점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사실 비상사태였다가 오늘 이제 무사히 사회생활 사회인으로 돌아와서 처음 이제 녹음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도저히 목요일에 출근하는데 이게 출근하는데 내 몸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내가 왜 출근했지 하면서 반차 바로 내고 다음날 또 연차 내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정상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목소리가 아마 지난번에 주간양 기자 15호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목소리 아주 개판이었거든요.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낮아가지고 아마 들으신 분들 정말 괴로우셨을 건데 오늘은 좀 많이 건강해진 상태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라모타님, 비브러 사원님 그리고 아영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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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그래도 거의 2주, 3주 만에 녹음하는 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네, 얼마 전에 양 기자님 인스타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 또 충격을 받아요? 출근길에 제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 양 기자님 근데 인스타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방송하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제 주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올려주시는데 네네.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추석 특집으로 이제 녹음했던 회차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제가 했던 얘기는 쏙 빠지고 나머지 두 분이 하신 얘기만 정리되어서 딱 이게 나온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성룡 얘기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열이랑 그거 뭐야? 나도열 조폭마누라 얘기 했잖아요. 아니, 저는 성룡 얘기 했잖아요. 왜 내가 성룡 얘기 열심히 한 거 왜 여기 안 넣어줬어요? 그렇게 제 얘기가 별로였어요. 설마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출근길에 내가 강남 가는 길에서 내가 보고 내가 까무러칠 뻔했네 아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제 실수이고, 제가 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양 기자님이 저를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섭섭한 마음으로 3주를 버텼습니다. 그때 3주를 그렇게 버텨요? 그래요. 아무튼 추석은 잘 지내셨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은 비브라사님이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마감에 시달리면서 지냈습니다. 추석 동안에는 뭐 보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뭐 원고 보내고 그 다음 주에도 뭐 제가 일하는 매체에다가 뭐 5종에 다 잘 된 거야라는 작품을 보냈어야 돼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고 이제는 논문까지 써야 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의 목소리만 들으면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목소리가 바뀌었어. 뒤바뀌었어 약간. 참. 네.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게 몸 상태가 좀 엉망진창이긴 한데 그래도 멀쩡히 얘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3주 동안 또 이렇게 또 긴 작품들 챙겨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아형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니 저도 그래? 지금 위염과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볼 때 영화제 때 보통 졸까봐 커피를 좀 많이 마셔요. 그래가지고 결국 위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 중입니다. 이제 커피보다는 이제 차를 마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들. 네. 나이가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힘들 수도 있어. 저도 요즘 커피를 많이 이제 안 마셔요. 오늘도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셨고 지금 이상하게 이제 차 쪽으로 좀 약간 돌리려고 하고 막 블랙차 이런 거. 네, 안 되겠어. 나도 이제 힘들고 아무튼간에 저희가 사실 이게 방송이 나가는 날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겠죠. 네, 우여곡절 끝에 올해는 진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예매 환경 시스템 자체가 뭐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지금 부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산에서 예매를 실패하셨는지 성공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잘들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왜냐면 저희가 영화제 기간 중에 한번 뵐 거거든요. 사실 저희끼리는 10월 8일 어떠세요? 10월 8일 토요일 날 내려가십니까? 아니요, 전 서울에 있어요. 포기하셨군요, 그게는. 아니요, 저는 10일부터 내려가가지고. 그걸 도전하실 거구나 결국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올해 부국제 간 이유가 사실은 크로넨버그 신작 영화 보러 가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번에 시간표 나온 걸 보니까 10일 하루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한 번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그냥 가지 그냥 개막식 한 일정 원래는 개막식 보고 이제 그렇게 한
3박 4일 정도 있을 계획이었는데 도무지 그 하루밖에 안 하는 거는 좀 가는 게 좀 뭐 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오픈 시네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크로넨버그 영화 또 야외에서 보면 또 그 맛이 또 되게 다를 것 같은 기대가 들어가지고 또 작년에 또 베네데타를 또 이제 오픈 시내 보고서 이제 너무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그때 좀 추억 보정 때문에 이번에 차라리 그냥 크로넨버그 보는 걸로 해서 일정을 새롭게 짜자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일부터 가는 걸로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미래의 범죄가 배우진이 아주 빠방하네요. 그렇죠. 비고 모텐슨의 레아 세이드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이야. 근데 사실 이 아저씨가 그 정신의학 관련한 영화를 몇 편 만들긴 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는 그 주제 관련한 영화들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또 보니까 좀 그와 관련된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게 좀 병살타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들긴 한데 그래도 크로넨버그 영화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 지수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기자 점수랑 오디언스 점수랑 달라요. 기자 점수는 지금 프레시가 터져가지고 프레시 인증 받았는데 오디언스는 지금 반타작 50%거든요. 역시. 역시 걸작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죠. 뭔가 반반 터졌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날에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머지 두 분은 아무튼 일정이 거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오래 계실 예정이던데 체류 보니까 뭐 어떤 작품 기다리고 계세요? 전 6일부터 9일까지 가고요. 네. 사실 제가 기대하는 작품은 그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신작이 있고요. 그 감독님이 호러 영화의 어쨌건 대들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감독님이 어쨌건 노작을 찍으셨다는 거에 좀 놀랐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르노라는 그 작가 지난번에 레벤느망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님이 자신의 생애를 가지고 직접 다큐멘터리를 찍으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영이 되고요.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어느 짧은 연애의 기록이라는 영화예요. 엠마누엘 무레라는 감독의 영화인데 엠마누엘 무레 감독은 그 전작인 그 러브 어페어 사랑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영화로 그 재작년도 부국제에도 초청이 됐었어요. 맞아.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우리 시대의 연애담을 얘기를 하는 그 감독인데 형식을 에릭 로메르라든가 아니면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스크루블 코미디의 형식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방식이 히치콕의 방식을 가져오는 되게 독특한 감독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논할 때 어떠한 감정들이 있느냐를 세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어떠한 경우에서 딜레마에 처한데 어떠한 경우에 딜레마를 처한지 되게 과학적으로 논의를 펼쳐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사랑 불가능한 시대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만드는 사색하는 영화라는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인물들이 어쨌건 자신의 본능과 이성 사이에 싸워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이렇게 하면 선을 넘는 거야 라는 것을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절대 상대방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의 동물스러움을 견뎌나가는 인간스러움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동물과 인간이 갈등하는 과정들을 각자 다른 네 가지 경우로 보여준 다음에 결국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냐를 지문하는 최종 결론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인간다움 이 두 개를 어쨌건 하나의 결과로 수렴시키고 마는 이 영화는 진짜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도 즐거운 영화고 그 감독의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영화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화가 원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토요일 날 이제 야외 상영은 보통 프랑스랑 어떻게 계약이 뭐 어떻게 긴 건 아니지만 프랑스 영화를 틀어주는 날로 이제 지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프랑스 그래서 베네타도 토요일 밤에 틀었었고 저희네 몬스터파크였었나? 아무튼 애니메이션 영화 있었는데 그거 프랑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봤었거든요. 토요일 날 밤에는 이렇게 프랑스 영화를 줄곧 틀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도 사실 이 작품 전작 러브 어페어 이 감독님 전작 러브 어페어도 사실 좋게 봐가지고 저도 아마 이날 갈 것 같고 아마 이날 밤에 저희가 또 해운대에서 만나서 또 끝나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 뭐 면상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날 토요일 날 면상이 보고 싶다 토요일 날 8시 이게 시사잖아요 상영이잖아요 한번 그 전에 한번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대충 인스타 검색하시면 아실 거예요. 양 기자님 정말 실물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야외극장 네, 놀러 와세요. 네, 영화의 전등 야외극장 오시면 되고요. 자, 아영님은 또 어떤 작품 궁금하세요? 네. 아, 저는 사실 뭐 이미 딱지가 붙은 작품들 위주로 보긴 하는데요. 이제 좀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좀 못 보겠다 싶은 게 나나라고 아시아 영화의 창의 안다라 카다니 감독님이신가? 여튼 그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이게 예고편을 딱 봤는데 기요시 감독님 느낌도 나면서 왕가희 감독님의 이미지도 뭔가 섞인 게 이거는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나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은 사실 뭐 거의 1순위는 있는데 사실 개봉하는 영화 위주로 볼까 말까 하다가 지금 고민 중인 게 뭐 요즘에 뭐 슬픔의 삼각형 그 제가 맨날 얘기했던 그 쌍심 지키고 봐야 할 영화 근데 그거 아마 개봉한다고 했었고 네네. 뭐 개봉한다고 하는 영화 다 개봉해요. 뭐 디즈니에서 개봉한 영화 다 개봉하는데 디즈니에서 이제 공개하는 영화들 예를 들면 뭐 그 이름 뭐였죠? 그 더 메뉴. 네, 더 메뉴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이니셜인데 벤시 이것도 이제 서치라이트니까 아마 디즈니에서 알아서 개봉을 하겠죠. 잘. 근데 그 디즈니 작품인데 개봉 안 할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의 불꽃이라고. 이게 이거 검색하면 무슨 이상한 왜 트로트 노래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게 원제가 이제 아마 파이어 오브 러브인가 아무튼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산학자로 유명하신 부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아마 제가 어렸을 때 화산에 꽂혀가지고 안 그래서 사실은 뭐 지질학자가 꿈이었었는데 네 하지만 물리가 다 망가뜨렸죠. 네 물리랑 수학이 나를 과학자의 길로 만드는데 이제 망가뜨렸고 사실 그래서 지리교사 생각하다가 이제 그 지리교사도 이제 사탐에서 이제 뭐가 또 망가져서 안 됐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꼴로 왔는데 아무튼 요 파워블로 뭔가 아무튼 사랑의 불꽃 요거는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이다 보니까 아마 정식 극장에서 개봉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꼭 찜해 놓고 볼 예정이고 아마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되겠죠. 네, 아무튼간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한국 영화에서도 기대하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번에 한국 영화 미리 프로 그러니까 무슨 스페셜 프리미어라고 새로 또 섹션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그 정지영 감독님의 신작 같은 경우도 보여주고 뭐 넷플릭스 영화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부산에서 갔다 온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뭐 다음 녹음이 언제일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저희 주간 양기자를 통해서 뭐 부산 갔다 온 이야기 썰들은 뭐 풀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리남. 네, 수리남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수리남을 배경으로 6명의 한국인 남자들이 마약 밀매와 서로 속고 속이는 공작을 펼치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네, 윤종빈 감독의 드라마 첫 연출작이고요. 이전에도 많은 작품을 같이 했던 하정우 배우와 황정민 배우가 각각 민간인 사업가 강인구와 강적인 믿음과 정부를 등에 업은 마약왕 정요한 목사 역을 맡았습니다. 돈과 권력, 믿음으로 얽혀있는 6남자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리남이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공개가 됐고 딱 하는 그 정책 목표가 약간 그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도 딱 추석 연휴 직전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이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게 했었던 작품이고 사실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에 뭔가 공조 2 아니면 수리남이었어요. 모든 맞아요. 키워드 영화 관련 키워드 이슈가 요 두 작품에 몰려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평들이 올라오고 뭐 호평도 있었지만 악평도 있었고 심지어 이거 관련된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지기도 했었고 아무튼 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라모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원래 연휴에 보려고 했다가 이게 좀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 끝나고 이제 퇴근 후에 이제 그걸 틈틈이 봤는데 사실 아마 회사 다니거나 혹은 뭐 주간에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 영화라든지 다른 거 콘텐츠 챙겨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주간 에너지를 다 뺏겨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가 시간에 유튜브나 보면서 멍 때리지 그렇게 뭔가 드라마화된 콘텐츠를 따로 챙겨보기가 참 힘든데 이 작품이 참 좋은 거는 퇴근 후에 그렇게 힘이 빠진 상황에서 봤는데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한 몰아서 한 새벽까지 봐가지고 한 이틀 안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플러스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큰 기대도 없었고, 왜냐하면 또 이걸 보기 직전에 제가 서울대 작전이란 걸 봤었는데 너무 별로여가지고 제가 심지어가 보다가 껐거든요. 하도 연기를 못해가지고. 저는 끝까지 다 봤어요. 야. 참고 추석에. 그래서 아마 그거의 여파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대가 좀 떨어진 상태로 봤었던 게 또 플러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퇴근 후에 직장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힘이 분명 있다. 이걸로 저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직장인의 시선에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하고 나서 뭐 이거 그 컨텐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미학 이런 거를 따지기에는 체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자극적인 거, 그냥 진짜 진라면 매운맛 같이 뭔가 좀 이제 확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취급을 안 하는데, 이건 다행히도 매운맛이 어느 정도 있었더라. 진라면 매운맛은 어느 정도 있었다? 네. 진라면 매운맛은 사실 근데 신라면이나 이런 거 비하면 약하잖아요. 신라면은 너무 매워. 그러니까 신라면은 아니고 그냥 진라면 매운맛이다. 맞아요. 표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제작전은 거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서울 제작전은 근데 끝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나 궁금한. 좀 영화를 다 안 보면 죄책감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그 이제 도덕적인 윤리관 때문에 본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실 저한테 그러긴 했어요. 제가 서울 제작전은 원래 리뷰도 써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다 봤어요. 보니까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아마 직장인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이 이제 봤는데 20분 만에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다 봐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존경스러워 막 표현하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면서 딴짓 많이 했어. 이거 진짜 딴짓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아니 너무 이야기 전개가 안 돼. 전개가 안 돼. 왠지 수리남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울대 작전 욕하는 걸 갑자기 이게 변경될 것 같은데. 왠지. 아무도 안 되겠다. 이제 다 돌아가서 그러면은 비비라사님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도 3화 중반까지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홍어에 관련된 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일반인이 국정원 작전에 갑자기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까지 되게 재밌었는데, 갑자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맥이 확 풀리더니 거의 후반부에 가서는 1990년대 80년대 영화에도 안 나올 만한 카메라 워크들이 나와가지고 당황했고, 그 다음에 결말은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본 거지라는 허탈감이 되게 해가지고 저 초반에는 거의 또 윤종빈 감독님이 엄청난 걸 찍었구나 하면서 봤는데, 후반부에 약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어쨌건 윤종빈 감독님하고 같은 세대의 감독님이 윤상호 감독님, 그 부산행을 만든 그분 정도일 텐데, 이 두 명 플러스 나홍진 감독까지 있다. 이 세 명의 감독이 같은 세대인데, 이 세 명의 감독이 같이 가지고 있는 기제 중에 하나가 어쨌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 시스템에 대한 완강한 혐오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윤종빈 감독님, 그리고 이 혐오감이 표출되는 대상은 항상 남성성이 중심의 마초 사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의 전략을 비교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양 기자님과 이게 폭력의 외주화라고 해야 되나? 항상 그 한국 사회에서의 폭력을 한국 사회 본토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 계속 한국 사회 폭력을 끌어내가지고 그 정수만 추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랑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번에 반도도 그렇고, 반도는 이미 멸망해버린 한반도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작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일화에서는 사실 좀 그 윤종빈 감독님의 전작에서 보이는 어둡고 이런 좀 칙칙한 그런 연출 스타일이 보였었는데, 2화로 들어가면서 이게 저는 오히려 절정보다 1화에서 2화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꼈는 게, 일단 배우들도 2화에 다 완성이 되고 이 수리남의 서사적인 설정도 이제 2화가 되어야 다 이제 설정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오히려 가장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좀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1화 2화에서 다 좋게 풀어놓은 것들을 결말에서 다 활용도 못하고 끝난 느낌? 그리고 오히려 6화보다 8화로 만들었을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좀 짧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원작 이제 이 실화를 듣고 나서 이제 하정우 배우라고 해도 그렇고 이제 감독이라고 하기도 뭐 배감. 어떻게 표현해야 돼? 배감네. 아 배감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아무튼 그래서 제안을 했대요. 예, 이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거는 제작사가 사실은 하정우 배우가 차린 곳이랑 윤종민 감독이 차린 곳이랑 같이 합작한 거예요. 제작사가 합작한 거라고. 그 이제 요거 아이템을 제하니까 괜찮아 보여서 같이 하게 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기에는 사실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오겠다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면 차라리 그냥 드라마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오케이 했는데 9부작을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9부작을 하려고 했는데 9부작은 너무 길어지니까 6부작으로 줄이자 해서 6부작이 됐는데 사실 약간 저는 이게 보면서 느꼈던 게 이 6부작 드라마가 되면서 약간 영화 기본적인 틀은 영화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님이 사실 지금까지 드라마 연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드라마 연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영화적인 연출로 이렇게 딱딱딱 에피소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네. 에피소드 볼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넷플릭스의 장점, 최장점이 그잖아요. 약간 클리프행어. 약간 아이씨 이거 그렇죠. 무조건 다음에는 무조건 봐야 돼. 할 때 끊잖아요. 그런 느낌이 딱 있는데 요거는 그게 없이 끝나요. 보통 대부분이 그런 게 없이 그냥 뚝뚝뚝 한 시간씩 자른 느낌이에요. 그냥 이도 그냥 저것처럼.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다 보면 1, 2회까지는 사실 너무 딱 스피드 있게 진행하는 게 좋았는데 딱 뭔가 3, 4, 5화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중간에 빈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막 이거를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같이 보면서 뭐 하는 그런 게 전개가 되다 마지막 6화 때 좀 더 힘을 준 것 같은데 마지막 6화 때 이제 마지막 작전 이런 거로 힘을 준 것 같은데 와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영화가 이 작품이 그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진 않은 거예요. 다만 슬슬 이제 이게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난해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슬슬 보기에는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들 보기엔 너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진짜 명료하게 딱딱딱 떨어져. 계산적으로. 그래서 약간 정석적이라고 되잖아요. 이런 장르에서 사실은 매우 정석적으로 풀어나가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이 감독이 이름 네임밸류가 있던 걸 생각하면은 거기서 보면 좀 아쉬웠던 거죠. 그 네임밸류에서 보면은 우리가 윤정민 감독이 전작이 그래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작이라는 작품도 있고 뭐 범죄의 전쟁도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데 라는 거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졸작이다 망작이다 이것까지는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평범하게 잘 만들었네 이 정도였고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원래 실제 사건이니까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실제 사건은 사실 이게 뻥튀기가 많이 됐죠. 예, 뻥튀기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원래 이 마야광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막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사실 그것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야광 말고 그 누구야 그 주인공 케이시가 이제 이 인물도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이 하정우 씨처럼 막 슈퍼 완전 저거 해가지고 막 기지를 막 이렇게 막 타파하고 막 이런 게 이건 영화적으로 많이 각색이 됐죠. 솔직히 말하면 각색이 좀 됐는데 그래서 그런가 거기서 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게 씨 꼴랑 해봤자 뭐 유도 경험 엄청나게 옛날에 유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막노동도 하고 사회생활 막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 교도소에서 막 그렇게 막 엎어치기를 막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렇게 막 기지를 타파하는 게 말이 되냐 얘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뭐 영화적 허용이라고 저는 일단은 봤고 네 뭐 그냥 안 그러면 진행이 사실 안 되죠. 우리나라 어느 정도 뻥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보는데 아무튼간에 작품 넘어가서 이 작품이 사실은 기존에 윤종민 감독의 작품 세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어떤 이제 유니버스 연관성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요. 뭐 어떤 게 뭐 아까 말씀 더 붙여 주신다고 했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작을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공작을 볼 때 그 앞자리에 있었던 그 남자 관객분이 네 빨갱이여잖아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맞아. 네,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역대급 관크였다고. 사실 그거 보면서 너무 키득거렸어요. 아, 윤종민 감독님이 또 성공했구나. 사실 윤종민 감독님이 그 옛날에 만든 영화들부터 지금까지 돌려보면 한국의 남성성 사회에 대한 풍자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 같은 것들이 계속 뒤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처음 만든 영화가 용서받지 못한 자, 하정우 배우랑 같이 한 거. 그게 나 군대 사회를 다뤘고, 그냥 비스티 보이스는 그 화류계라고 불리는 그 세계를 다뤘고, 그 다음에 범죄와의 전쟁은 그 범죄, 부산의 그 범죄, 그 마초들이 그득한 그런 세계를 다뤘고, 그다음에 공작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다루었었는데, 그냥 이것들이 남성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주제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되게 부조리하고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어나잖아요. 모든 윤종민 감독님의 영화의 사건들이. 그 주먹구구식이 한국 남성성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쨌건 그 윤종민 감독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남성성이 극우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는 영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공작이 그런 것들을 건드렸고, 근데 극우가 또 하나 연결된 게 한국에서는 기독교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거를 1, 2화까지 봤을 때, 이 인물의 그 황정민 캐릭터의 전사까지 봤을 때 이거는 드디어 종교까지 건드리는 거가 이 감독이? 하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갑자기 팍 식어버린 거예요. 그 신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사라졌죠. 예. 중간에 한 번 등장하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심파적으로 등장하지 않나요? 어린애가 탈출했다가 막 두들겨 맞고, 어린애가 갑자기 바깥에 나왔다가 얘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갑자기 끌려 나가고. 그 각성의 계기로만 작동하잖아요. 네, 맞아요. 각성의 계기로만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다른 거에 치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윤종민 감독님의 세계관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종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원작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영화 시나리오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로 만들면서 뭔가 뻥튀기를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야기를 좀 더 추가했고, 넷플릭스는 사실 이런 다큐멘터리 엄청 많거든요. 네, 맞아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제 이런 벌어졌던 일들. 네, 네, 제가 무비고어라는 잡지에 그 글을 실었는데, 거기서 오쇼 라즈닛이라는 그 넷플릭스 다큐 추천했었는데, 그 사이비 종교가 어쨌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인데, 그런 것들 좋아하죠. 사실 제가 또 최근에 피디스토어 봤었는데, 네. 피디스토어에 브라질 이제 사이비 종교 나와가지고 그것도 사실 밈이 될 것 같았거든요. 네, 맞아요. 막 가나칸 MBC 피디스토어 뭐 멸망케 뭐 이런 비슷한 거 막 했는데, 그런 게 막 느껴진 거예요. 그냥 실제로 있을 만한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를 그냥 넣었는데, 근데 그거를 왜 마지막에 안 넣었지? 그러니까 이야기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 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잘랐다. 막판에 뭐 구조가 됐다는데,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구조가 된들 그 양반들 이미 세뇌가 됐을 텐데 그것도 풀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거 풀어낼 이야기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은 대체할 방법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왜냐면은 뭐 중간에 뭐 후반에 막판에 뭐 신문지 싸고 있는데 막 뉴스 보도에 잠깐 신문지 적혀 있거나 1, 2초 정도 할애하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헤드라인만 넣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매듭을 줘야 되는데, 이거 매듭을 못 줬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종교적인 문제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황정민이 계속 이 자기의 적을 칭할 때 사탄의 이름으로 뭐 벌하노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오히려 이 드라마의 핵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종민 감독님. 왜냐면 또 영화 이름이 나르코스 세인츠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인데, 오히려 그거를 제대로 못 건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이런 작품들, 종교적인 이런 거 대립이나 이런 걸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시대 대립이 거의 종교적이긴 하죠.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는?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인데, 여기선 사실 돈이 엄청 이제 권력인 거지만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 같거든요, 이 드라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강신도들의 믿음을 얻고 권력을 가진 인물인 거잖아요, 목사가. 그런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일단 아쉬웠고요. 그리고 전작이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이 강인구라는 인물이 이 윤종빈 감독님의 전작들의 남성 인물들보다 조금 시대에 맞는 조금 진일보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결말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 합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착실한 가정에 되게 착실한 인물로 나와요. 책임감도 강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의 성향이 변한 건지 아니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연출을 한 건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또 여기에 달라진 거 하나 추가하자면 그간의 인물들이 그 어쨌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물이었다면 이 인물은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이 어쨌든 지금 생존이 키워드가 돼. 지금 20대, 30대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여기다 담아내려고 하지 않았나. 인형 같은 건 상관없다. 난 생존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질문 자체가 저한테 너무 어렵네요. 윤종빈 유니버스와 이걸 결부지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혹시 앞에 말씀하신 분들 얘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종빈 감독 영화 그간 쭉 보면서 든 생각은 역시나 주인공 남자인데 거기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속물적인 기운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나온 강인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좀 뭐 아쉽다기보다는 좀 더 그게 더 입체감을 부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강인구에 좀 더 그런 속물성을 좀 더 부각시켰으면 또 그게 또 재밌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한번 이제 우리 전요한 목사가 이제 강인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딱 그 드넓은 이제 그 벌판 위에서 골프 드라이브를 치면서 어떠냐 이거 나랑 한번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보면서 강인구 어떻게 선택할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크게 뭔가 그게 진전이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뭐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군대 사회 내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벌 받는 걸 피하고자 후임을 이제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명장면 있잖아요.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군대 사회에서 그런 남자의 속물적인 기운이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스티 보이스도 그렇고 뭐 공작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이제 그런 인물들이 속물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강인구가 좀 덜 속물적인 말씀하셨듯이 평범하긴 더 이제 오히려 가정적인 그 영향이 더 이제 거의 증폭이 되면서 뭔가 좀 살짝 이제 그런 무색무취의 뭔가 맹물 같은 그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영화들에 비했을 캐릭터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의화 되었다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조우진이 연기한 캐릭터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5화쯤에 그때 말이 짧네. 몇 년생이야? 아 맞아. 갑자기 나이부터 근데 이게 나이부터 까는 게 항상 이 감독 작품에 있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나이를 일단 그 옛날에 군도 같은 경우에서도 하정 그 뭐야 저기 누구였지? 그 마동석 씨한테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맞아요. 맞아. 그때도 뭔가 나이가 상당히 중요해. 그 한국 사회에서는. 네, 그리고 맞아요. 조선 얘기를 꼭 나와요. 뭐 조선? 이런 네. 뭐 조선 조선 것들 새끼들. 이런 그런 게 꼭 나왔어요. 아 맞아요. 황정민이 야 조그만 것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군도나 다른 영화에서도 나왔었거든요. 항상 그래. 네 그런 거 보면. 그 넷플릭스 그 코멘터리 보니까 감독 스스로가 좀 뭔가 한국적인 거를 매번 넣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정우도 감독님 영화는 항상 나이를 물어보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한국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나이도 있고 밥도 있고. 있고. 뭐 이번 보면 기내식은 맞아요. 도대체 뭐 이렇게 기내식을 찾아 계속 기내식이면 엄청나게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윤종빈 감독들의 남자들은 한국을 누구보다 싫어해요. 근데 누구보다 한국 시스템을 잘 복무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중 리뷰가 초창기 이제 언론 당사상 리뷰가 여러 개 떴었는데 그 중에 한 리뷰가 사실 또 하나가 이제 캡처가 좀 돼가지고 막 도와댔던 게 여성 캐릭터가 이제 막 작품에 너무 없다 이런 게 있었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보면은 여성 캐릭터가 사실 있어봤자 한 3-4명 있었나요? 주연, 조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특별 출연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없었고 네 그렇게 보니까 너무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요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했었다. 윤종민 감독이 되게 이상한 게 남성들이 되게 그 시스템에 복무하면서도 시스템에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예외는 항상 여성이었던 것 같고 아수라처럼 다른 예시를 들면 아수라처럼 남자들이 그냥 서로 깨부수고 헌트처럼 그냥 서로 빤스를 벗기거나 이렇게 남자들이 부딪히는 거에만 관심 있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게 하죠, 네. 예, 그런 감독 그런 문법으로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윤종민 감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성 캐릭터를 안다는 게 여성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이 영화 속의 세계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메타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 세계나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제 뭐 실제로 그러니까. 네. 실제로도 뭐 주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다 배제되어 있는데 남성들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여성은 당연히 안 보이는 거? 설령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남성성으로 가득 차 있거나. 네, 남성성의 논리로 지배되어 있거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종민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여성들이 안 보이는 거는 이 감독의 장치로 봐야 되는 생각을 하긴 해요. 아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 이제 비브르 와사비님의 그런 이 사람은 남성 서사를 중심으로 만드는 감독이니까 그 문법에 맞게 봐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확실히 전작들을 다 봐도 이게 그 여성 캐릭터가 중심 서사 바깥에 몰려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군도에서 가장 많이 느꼈는데 군도에서 이 윤지혜 배우가 맡은 마양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사실 이 윤종빈 감독님의 영화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에 좀 약간 비중이 있는. 근데 그것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 어떤 대감의 아이 손자를 얘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를 끝까지 이 장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파수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이 하정우 배우가 그 불에 탄 오두막에서 자신은 살아나는데 여성들은 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개연성도 말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영화의 복수의 계기로 이제 활용하는 게 사실 뭐 여성 인물들을 기능적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조금 부인할 순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전 이 영화의 결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결말에서 어쨌건 하정우가 이거 모든 것들을 어쨌건 단란주점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만나가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야기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주체가 남성인 것이 문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도, 2017년도에 그 문단계 내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작가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뜨거운 피를 감독하기도 한 천명관 감독님 소설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소설이 남성 작가가 어쨌건 여성의 캐릭터를 빌려가지고 되게 남성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 조폭들이 뭐 여성을 뭐 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단점은 기존의 역사가 남성 중심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에 편승을 하면서 여성들의 주변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변의 소소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재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혹은 문단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비평들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윤종빈 감독님의 한계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성에 서 있다, 주류 남성에 서 있다,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결말이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되게 재밌게 벗어난 케이스가 전 작년도에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주인공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대한가족이 등장해가지고 그쪽으로 카메라를 비춰주잖아요. 유이가 나오죠. 유이가 나오니까. 근데 이 감독은 한치도 결말까지도 여성한테 카메라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야기의 세계 안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남성을 혐오하면서 남성성 안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결말 때문에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캐릭터도 그랬고 뭔가 맞아요. 쓰여지는 게 딱 거기 이제 카메라에 고정 노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그런 느낌. 약간 이화 때 그 누구였죠? 갑자기 그 주얼리 예원. 네, 그때도 그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혹시 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네21과의 인터뷰인데 윤종민 감독님이 했던 대화인데 실제로 여성 캐릭터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최창호 역할을 여자로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강인구와의 관계를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제 여성 요원이 이제 이런 국정원 작전에 참여를 투입할 확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대입박을 한번 여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대요. 그랬는데 대입박을 넣으면은 그렇게 되면 전요한과 또 억지스러운 멜로 라인을 넣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혁 씨도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밸런스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여성 캐릭터는 부인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 강인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1화 때 결국엔 가게 된 계기였기도 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보면은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사회상 정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려진 거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사실 저 방구석 미스님 같이 봤었거든요. 이 작품 같이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 나왔던 대화 중에 남성의 심리는 정말 잘 다루는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성을 다루는 거는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건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생각나요. 그 최근에 이제 인터뷰 이제 백들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소영 작가님, 네. 정소영 작가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소영 작가님이 그러니까 남성 감독들이 연출할 때 이제 여성 작가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다고 그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의견 교환이 이렇게 되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박찬욱 감독님도 많이 변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영향을 많이 받고 나서 변했죠. 많이 변한 것처럼 네. 아마 그런 서포트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냐면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남성이 주인공들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다못해 저는 이제 특히 아이리시맨이 그랬잖아요. 아이리시맨 네. 사실 엄청나게 남성 중심적인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딸이 나와가지고 나와서 여기는 마지막에 자책 그런 이제 거의 회한 장면이죠. 마지막에 회한 장면. 네. 거기서 딸이 나오는 아주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런 거 해서 뭐해?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네, 윤종민 감독님의 작품이 그거 싹 다 배제해놓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가 어쨌건 아직 깨지지 않은 건 사실인데 어쨌건 그거에 대안을 보여주려는 생각 안 하는 감독. 네. 그래서 저 연상호 감독의 아까 반도를 언급한 이유가 반도에서도 대한 공동체라든가 어쨌건 멸망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대안 같은 것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랑종에서도 그 공간을 태국으로 한국으로 옮겨봤을 때 결국 이거는 사회 자체 남성이 몰락하고 난 뒤에 사회 자체를 상상하기 싫다는 그런 징후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남성 감독들이 남성을 싫어하면서도 남성 이외의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이제 이슈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라모타님한테 질문을 안 던진 게 있어요. 일부러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이제 메타포가 또 장치가 등장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이긴 한데 여기 보면 진짜 박찬호 선수의 사인공이 진짜 등장하고요. 이거 본인이 직접 받았다고 얘기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박찬호 씨도 이제 직접 이제 인스타에다 올려가지고 내 사인볼 맞다고 인증까지 해줬고 재밌게 봤다고 했었고 보면 근데 박지성 선수는 가짜 사인을 해준단 말이죠. 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웃겼던 게 저는 박지성 선수 사인을 너무 진짜 그 사인 받는 대상의 아들이 이제 주려고 하잖아요. 아들 연맥이려고 진짜 하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거 혹시 축구 아마 관심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 당시가 막 0809 시즌일 건데 맞아요. 0809 시즌이면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단 말이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는데 정작 사인볼을 해준 거는 유로파리그 사인볼을 줬어요. 이거 아시죠?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간 이제 그 선수인데 물론 결승에서 졌지만 왜냐면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심지어 훈련소에 있어가지고 훈련소에 못 보셨겠구나. 중대장이 알려준 거예요 결과를. 나도 몰랐. 나 짜증나 죽겠는데 중대장이 결과를 알려줘가지고 그때 사실 그때 그 작년에도 그 0708 때도 맨유가 사실 결승 우승을 했지만 박정호 선수는 불참했죠. 그게 축전 정거돼가지고 액수돼가지고 그때 퍼거슨 감독 상당히 욕하고 난리났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박지성 선수가 그 가짜 사인볼이 일단 요거는 구성 잘했고 진짜 사인볼이 이렇게 구성 나는데 그건 왜 야구공까지 마지막까지 보여주면서 그걸 넣었을까? 마지막에 야구공은 보여주면서 끝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뭔 메타포일까? 생각해 본 거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 그냥 정말 그냥 외적으로 말하자면은 야구에 되게 관심 있었는 나라가 대다수가 또 은연중에 이제 북중미라든지 남미 쪽에 되게 몰려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수리남도 뭐 축구도 뭐 당연히 뭐 거기 보면 예전부터 에드가 다비스라든지 클루이베르트처럼 이렇게 유명 선수 나오기로 유명했지만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니까. 예. 그에 못지않게 야구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게 처음으로 이게 뭔가 반영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그 진짜와 가짜 관련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전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도중에 이제 그 최창호한테 말하잖아요. 그 강인구한테 받을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한 거라고 달라고 해서 강인구는 이게 진짜였단 말이야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일 수 있겠지만 그 정말 진짜 한결같이 못 믿을 만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인구는 믿었다라는 뭔가 전혀 상식적으로 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믿었더라라는 걸 좀 마지막에 좀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면 박찬호 선수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사인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약간 아니 맨 마지막에 그걸 보여줄 리가 그걸. 약간 미국소도 등장하고 되게 그 시대에 문화 코드 많이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080 이제 09년 아마 WBC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09년 WBC 나오고 그리고 사실 박찬호 선수가 사실은 뭐 다들 이제 그거잖아요. 다저스나 이제 아니면 뭐 조금 더 알면은 텍사스 하는데 사실 요 시절은 거의 암흑기니까 박찬호 선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눈물도 흘리고 막 했었던 그 전설의 암흑기. 그랬던 시기여서 사실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 거기 보면 블랙베리 펜도 블랙베리 폰. 네 맞아요. 딱 그때 유행이었었어요. 네, 제 기억에 모토로라. 맞다면. 네, 모토로라 블랙베리 폰. 그 09년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게 윤종민 감독의 작품 중에 가장 최근의 시간대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디 생각해 보면. 왜냐면 비스티 보이즈도 2008년도에 18년. 개봉했으니까.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맞네요. 왜냐면 저 용서받지 못한 자리 그 감독님 시대였고 이제 군도도 이제 저기 다 이제 한참 가거니까. 이 작품이 좀 가장 최신인데 최신 업데이트가 뭔가 좀 덜 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보고. 약간 뭐지 이 캐릭터 자체에서 지금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의 원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님이 다음 작품이 조금 더 최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보고. 네, 맞아요. 2010년대 사회상을 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였지? 아까 얘기하려다 만 건데 최근에 영화들이 되게 전두환을 죽이려고 그 맞아요. 서울대작전? 서울대작전 전두환 죽이려고 그러고 헌트 전두환 죽이려고 여기도 그러고. 이름이 전요한이에요. 전요한. 사실 전요한이 그렇죠. 그렇죠. 한 글자 차이야. 너무 은연중에 솔직히 그 많은 이름 쓸 수 있어. 심지어 네, 맞아요. 실제 이름도 달라. 실제 이름이. 네, 맞아요. 조봉행이니까. 조봉행이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을 죽이고 싶어하는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시기를 타고 싶었던 거거나. 네. 네, 그냥 시기를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안성기 씨가 나왔던 영화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네. 그거 평이 좀 안 좋았죠. 네, 아버지 이름을였나? 정말 그거는 정말 소재를 쓰고 싶었던 작품이냐. 네. 네, 사실 그거 차이인데. 아무튼 지금 전두환 이슈까지 얘기를 펼치고 하니까 사실 이제 실제 이슈가 있었어요. 이 작품에는 결정적으로 수리남 정부가 항의를 했단 말이죠. 네. 사실 이게 좀 이게 수리남 정부가 항의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 몇몇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걱정 많이 할 만하죠. 이게 외교적 마찰까지 가는 문제니까 그부에는 뭐 창작에 뭐 저저저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게 맞냐 하는데 요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시지 사실 궁금해요. 요 이제 수리남 정부가 막 항의를 막 했다. 요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작품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잖아요. 네, 거의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사실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이 지금까지 나온 전 세계 영화들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쭉 돌이켜 봤을 때 수리남만큼이나 참 박복하게 그려진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은 까놓고 말해서 미국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뭔가 특히 빈도면에 있어서는 수리남처럼 뭔가 항의를 하고 그랬을 만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번에 수리남 이 보고서는 뭐 이게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수리남을 비롯해서 그런 어떻게 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좀 치안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은 마약 그런 수출과 관련해서 그런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니까 그걸 뭐 배제한 게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제 어느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란 똑같은 영화를 딱 걸고서 맞아. 대한민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뭐 마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행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유별나게 성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설저리라든지 뭐 그거와 관련해서 뭐 되게 여과 없이 막 드러내는 작품 보면은 보게 되면은 저희도 저게 물론 현실이긴 하지만 기분은 나쁘겠다. 그래서 되게 그냥 결과적으로 뭐가 뭐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냥 뭔가 되게 양가적인 기분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냥. 뭐 옛날에 한국 전쟁 다루던 미국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인 거. 메시였나요? 메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한의 도곡리다리. 원한의 도곡리다리 그래 오랜만에 들어본다. 원한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실 저희 그것 때문에 얘기했던 영화잖아요. 니콜리시 피자. 니콜리시 피자. 네, 저는 이걸 보고서 확실히 느낀 게 이제 한국도 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이제 1세계 국가에 접어드는 1세계 국가다. 이제 1세계 국가가 됐다. 왜냐면 이상하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영화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로 동남아에서 상당히 많이 찍었어. 네, 외주화를 준다고 해야 되나? 네. 다만학에서 가서는 했어. 그 다음에 랑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뤄져야 될 위험들이 범죄도시 2도 그래요. 범죄도시 2도 베트남 갔잖아요. 네, 물론 베트남 현장에서 찍은 거는 사실 거의 없지만, 네, 합성했지만. 합성했지만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외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위험을 외주화줘가지고 한국의 것들을 끌어내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되게 제국이 되었다는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면 오늘 제가 본 늑대 사냥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배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언급이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이거 언급 안 할 수가 없네. 못 참았어. 못 참았어. 네. 여튼 그런 방식에서 불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상대방이 자기네 나라를 소재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네 나라를 인용하는 거인 거잖아요. 상대 국가가 자신의 국가를. 그런 점에서 되게 불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원한의 도곡리다리는 안 봤지만 그 메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살짝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저는 느꼈던 게 있네. 폴링다운 같은 영화들이 사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폴링다운이 이제 한인 사회 잠깐 이제 그걸 이제 비하했던 장면들이 나왔었던 작품이고 아마 그거 외교 쪽에서도 아마 항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그 당시 아마 기사 검색하면 있을 거예요. 뭐 외교청에서 항의를 하려고 했다. 뭐 한인 사회에서도 항의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저는 사실 이게 영화의 제 3세계 묘사랑 언제나 약간 좀 자주 나오는 이 하도랑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보통 이제 제3세계 국가를 배경으로 다루는 영화에서 이제 잘못하는 것들이 그 국가의 빈곤하고 낙후된 모습을 좀 전시하듯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수리남은 좀 그런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거는 좀 다만학에서 많이 느낀 게 뭐 시장의 그런 이제 태국이었나요? 거기가? 네,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던가 좀 어두운 뒷골목의 모습 그런 걸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준 것 같고 수리남은 원래 사실 실화에서도 이 조봉행 씨가 진짜 실제로 수리남에 가기도 했고 그래서 뭐 약간 솔직히 감독이라면 욕심낼 만한 소재여서 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양가정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왜냐면은 수리남 정부가 사실은 뭐 이 뭐 지금은 바뀐 정부라지만 사실 기존부에 왔던 그런 아까 조봉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통령과도 결국 커넥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현재까지 뭐 바뀌어 왔을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치적으로 분명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게다가 제가 이제 수리남 이제 교민분들 이제 옛날에 인터뷰를 또 봤어요. SBS 최근에 했던 인터뷰를
본인들도 재밌게 봤대. 심지어 본인들도 작품 재밌게 봤고 그 동네 사람들 재밌게 봤냐니까 그 동네 사람들 사실 재밌게 봤대. 물론 우려스러운 메시지도 있긴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건 당사자의 이제 국민들이 결국 판단해야 될 이슈이기도 해요. 뭐 정부가 판단 사실 저는 여기가 수인남 정부 좀 애매했던 게 이게 사실 있었던 사건이니까 수인남 정부 당연히 이거는 항의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국가와의 연계 커넥션이 있었던 사실 사건이었으니까 자기들 좀 심기를 건드렸던 거잖아요. 어쨌간에 그래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뭐 항의를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항의를 해봤자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이 바뀌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작품이 뭐 이제 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누구한테 항의를 할 것이냐 결국에는. 왜냐면 또 움직임 안 받았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외교부나 이런 데서 지금쯤은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뭔가 하나 받고 뭐 뭐든 서한이든 뭐든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건 사실은 이게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봤어요. 왜냐면 관광이나 이런 걸 지금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코로나 끝나면은. 그다음에 이게 모가디슈에서 모가디슈를 다뤘던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만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사실 모가디슈에 나온 그 모가디슈의 그 해적들은 약간 그런 해적이 된다. 그 뭐죠? 발랑군 쪽은 네. 약간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 캐릭터랑 약간 비슷하게 묘사가 돼가지고 맞아요. 약간 사실 그거 거기를 막 총알에서 불 뚫고 나가는 게 약간 반도를 살짝 그래픽을 좀 세팅을 잘했어. 네. 반도보다 그래픽 세팅 잘한 느낌? 그랬던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그 정도 수준에서 느꼈던 것 같고 혹시 이거 외에 더 말씀하시고 싶은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 자체가 액션씬이 많이 없는데도 이 배우들의 눈빛 연기랑 좀 치고받는 대사들 때문에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속여야 되고 속여야만 내가 살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대사의 뉘앙스라든가 그런 치고받는 호흡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액션이 굳이 없더라도 뭐 좀 그런 점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이제 저도 느꼈던 게 사실은 조우진 씨가 매번 사실 이런 비슷한 연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나오는 조우진 씨 연기 캐릭터 보면은 이거 왠지 조우진 씨를 위한 스피노프 하나 내도 될 만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전사가 있긴 있거든요. 약간 그거 아마 비하인드 영상에도 있긴 있어요. 네네. 전사가 딱 들어오면 아 이거 만들만한데 이 캐릭터로 한번 시리즈를 넷플릭스가 차라리 어차피 이거는 왜냐면은 브레이킹 배드도 사실은 베터콜 사울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시리즈 6부작 분량 하나 정도는 만들만해. 충분히 이 캐릭터를 가지고 그런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사실 그 수리남 정부의 그것도 있었지만 그 장첸 캐릭터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네, 사실 그건도 좀 웃겼던 게 사실 중국에서는 이거를 볼 수가 없는 작품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항의를 하냐 있었던 이슈가 있었고 사실 그 장첸 배우도 원래 그러니까 아니 장첸 배우가 사실 정말 할리우드 스타 배우라고 해도 이제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듀운도 나왔고. 이런 배우가 사실 이런 작품에 나와주는 것도 사실은 배우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배우분들이 워낙 이제 그 나오는 면면들이 사실은 본인 꼭 같이 공연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근데 이 장첸 캐릭터 역할도 사실은 거의 병풍 가까이 있어. 약간 조금 네, 아쉬워. 웃음벨, 약간 웃음벨. 웃음벨이라고 해야 약간 그런 뭐 코미디 장면이나 비슷하게 좀 넣어줘야 될 그런 그런 캐릭터로 좀 소비된 것 같아서 이 캐릭터 소비가 오히려 사실 좀 안 좋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거의 다 절대 수리남에서 찍은 게 아니고요. 네, 제주도에서는 그거 대전. 제주도 저기 전주에서는 차이나타운을 찍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그리고 참고로 도미니카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장면이 있는 게 그 대부2에 네. 대부2에서도 촬영했던 곳이 있어요. 그 산토도밍고 대통령궁이 있는데 거기가 수리남 대통령궁으로 이거 바꿨어요. 네. 대부2에도 나왔던 장소니까. 아무튼 요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서 참고로 진짜 그 에피소드 또 더 있었던 게 사실 그 비하인드 영상 넷플릭스 진짜 보시면은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에 비하인드 영상 보시면 재미난 일화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네,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더 없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사실 몰랐어요. 네, 그만큼 정말 이슈였던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말을 많이 더듬어서 좀만 잘라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요 레드로켓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